모디 총리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를 제일 많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모디 총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지난 10년간 모디 총리가 해온 성과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모디 총리가 앞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14억 거대 경제가 온다. 진격의 인도의 저자인 김기상 박사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저희가 이 책 만들 때 인도에 계시면서 원고를 수정 작업을 하고, 심지어 책이 출간됐을 때도 인도에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인도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한국에 오신 지 4개월 되시고 그동안 인도에 계셨던 이제 박사님께서 마침 귀국하셨는데, 이번에 인도의 그 모디 총리가 사실 압승해서 이제 3연임 할 줄 알았는데 저희 예상 밖으로 가까스로 연임에 성공하셨더라고요. 이번 선거가 뭐 인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해외에 있는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인도에 있는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인도에 있는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까지 제대로 예측 못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네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선거랑 너무 다르니까 네네. 인도 선거를 잠깐만 한번 좀 네네. 인도 선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동서도 3,000km, 남북도 3,000km 되는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한 30배가 넘는 넓은 면적이니까 거기에 이제 14억 인구 중에 9억 6천만 명이 유권자 자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9억 6천만 명 정도 되는 분이 표를 행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네. 하루에 선거를 이제 못 하는 거죠. 하루에 그분들이 한꺼번에 쫙 가서 선거를 사실 못해요. 너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에 날짜를 7개를 정해서 그 7개의 날짜를 28개의 주에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6월 1일 날은 어느 주가 투표하고 뭐 5월 20 며칠은 어느 주 이렇게 투표하고. 그래서 지금 그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보이시는 저 색깔들이 각각의 그 7개의 날짜들이 어디는 며칠 날 투표한다, 그런 날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달 반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 결과가 인도 현지 시간으로는 6월 4일 날 나왔습니다. 6월 4일. 그러니까 이제 선거 얘기가 이제 너무 길면 또 재미없으니까 하나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면 인도가 문맹률이 되게 높아요. 한 70% 정도 되는 분들이 글자를 못 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보자 이름도 못 읽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50cm 정도 되는 전자투표 기계를 들고 가서 거기에 각 정당별 심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집권 여당인 BJP는 연꽃 모양이 심볼이고요. 제1야당인 인민당은 손바닥 모양이 심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으시는 분들도 그 심볼을 보고 전자투표를 해서 그 투표 결과가 다 전송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됐거든요. 자, 여하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9억 6천만 명 중에 실제로 한 6억 4천만 명 정도 되는 유권자가 실제 투표를 했고 그 결과가 이제 6월 4일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예상을 깨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가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543석인데 240석 정도밖에 획득을 못했거든요. 이거를 예측한 해외 언론기관 하나도 없었고요. 이걸 예측한 인도 언론기관도 없었고,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도 단 하나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완전 이변이네요? 완전 이변 중에 이변입니다. 그래서 인도 현지에서 방송하는 걸 제가 얼핏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04년도에 한번 요 BJP가 이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전혀 예상 밖의 참패를 한 적이 있는데 20년 전의 악몽이 다시 한번 BJP한테 발생했다. 그렇게 뭐 20년 전의 악몽의 재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굉장히 놀라운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다 깜짝 놀랄 일이고, 이제 3연승 압승하면 그 이후에 그림을 그려나가다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차질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모디 총리가 압승한 이후에 인도를 설계했던, 구상했던 많은 사람들이 압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를 이제 BJP, 모디 총리의 실패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기도 조금 더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BJP가 한 30 몇 개 정도 되는 정당과 함께 이렇게 연합전선을 꾸렸거든요. 야당인 의회당도
또 한 30 몇 개 되는 정당으로 이렇게 연합전선을 구성을 해서 두 개의 연합전선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BJP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연합전선이 이제 NDA 동맹이라고 해서 National Development Alliance라고 되어 있는 이 동맹이 있는데, BJP 이외의 군소정당들을 다 합쳐보니까 그거는 또 한 293석 정도가 되는 거예요. 과반수를 넘는 거죠. 네네네. 과반수가 272석이니까. 그래서 집권 여당인 BJP는 졌는데 BJP하고 같이 하기로 한 연정의 숫자를, 득표 숫자를 세워보면 그건 또 이긴 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졌다고? 졌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겼다도 할 수 없는 애매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연정하고 잘해야 되겠네요. 연정을 잘하셔야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아주 정치력이. 예, 정치력이 거기서부터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구체적인 정당 이름이나 사람 이름은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잠깐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두 개의 지역 정당이 이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연정 승리에 네. 굉장히 큰 보탬이 됐어요. 남동부에 있는 안드라프라데시 지역에 있는 JDU라는 정당이 하나 굉장히 16석을 획득하면서 도움을 줬고, 그 북쪽 위로 좀 올라오면은 니티시 쿠마르라는 정치인이 이끄는 또 하나의 두 번째 정당이 12석을 획득하면서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서 28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군소 정당이 굉장히 이제 그 말하자면 모디 총리의 연정 전체가 승리하는데 힘을 많이 보탰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개의 정당을 이끄는 찬드라바부 나이두라는 정치인과 니티시 쿠마르는 이 두 명의 정치인이 좀 쉽게 말하면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치꾼이에요. 정치꾼입니다. 그러니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10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 사이에 여당 연합전선과 야당 연합전선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정당에 유리한 거 불리한 걸 따져가지고 편을 몇 번을 바꿨어요. 10년 사이에. 이번에도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막 자기를 감옥에 보낸 여당한테 웃으면서 가서 던정하고 이런 정도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좀 치밀하고 뛰어난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뛰어난 정치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모사꾼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연정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금 10년 동안 두 번 다 단독 과반을 성공하면서 굉장히 과단성 있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2024년부터 시작되는 3기 내각에서도 그런 과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될까라는 의심을 살짝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분도 자기네가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할 테니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그 안드라프라데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정당에서는 뭐를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나이두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뭘 주장하고 있냐면 뭐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우리 안드라프라데시 주에 조금 다른 주보다 예산 좀 많이 줘. 자기 지역.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니티시 쿠마르 같은 그런 지도자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인도 북동부의 그 웨스트벵걸, 뭐 오디샤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좀 더 가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진짜 제대로 갈 만한 직장은 공무원이나 뭐 군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군대를 좀 갈 수 있게 좀 말하자면 공공부문 일자리 좀 풀어라. 말하자면 공공부문 일자리 좀 풀어서 그런데 좀 취업이나 좀 잘 되게 좀 해줘라고 압박을 되게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도 줄여야 되는데 그런 압박을 이제 어떻게 조화롭게 해나갈 건지 현명한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인도가 갑자기 원래 은둔의 나라였다가 갑자기 전 세계 경제 세계 무대에 이제 주목받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게 중국을 대체하는 넥스트 차이나의 의미로서 인도가 부상한 건지, 아니면 인도가 실제로 자기 힘을 길러서 그 정도의 저력을 가지고 등장한 건지,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뭐 제가 국제정세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만약에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시면 51대 49로 중국을 대체할 그 다음 국가로서 어디가 좋을까를 찾던 서방 국가가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인도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1962년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도나 중국도 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70 몇 달러, 80 몇 달러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못 살았죠. 그러다가 거의 한 60년의 세월이 쭉 지나다 보니까 마치 각도계의 눈금이 처음에는 요만큼 갈라져 있는데 나중엔 이만큼 갈라지듯이 중국은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막 13,000불 정도 되는 그런 네네. 제법 잘 사는 나라로 부상을 했는데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인도는 아직도 1인당 GDP가 2,500달러, 2,600달러 정도이거든요. 네네. 인구는 똑같고 1인당 GDP가 5배가 차이 나다 보니까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총 GDP도 5배 정도 차이 나는 이제는 뭐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차이가 많이 격차가 벌어졌죠. 많이 나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서방국가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서 생산기지라든지 이런 거로서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그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슬람 종교는 좀 껄끄러워 그래서 여러 나라를 제외하다 보니까 인도가 가지고 있는 좀 안 좋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좀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인도에게 이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제 중국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모디 총리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를 제일 많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모디 총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지난 10년간 모디 총리가 해온 성과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모디 총리가 앞으로 하겠다고 구상 발표한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일단 뭐 모디 총리 개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1950년 9월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맞다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 앞으로 총리가 13명인가 14명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13명인가 14명이 지나간 총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영국의 식민 지배 시절에 태어나서 그거를 단 하루라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947년도에 인도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3년 후에 태어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 역대 총리 중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단 하루도 경험하지 않고 독립국가인 인도에서 태어난 최초의 총리입니다. 되게 의미가 있네요. 상징적이고. 그래서 어떤 인도를 연구하신 어떤 분들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야말로 여러 가지로 신인류급 총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 이후에 태어난 것만 역대 총리와 다른 게 아니에요. 역대 총리가 한 14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극소수의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총리가 모두 브라만 계급이었습니다. 브라만 제일 높은 계급. 네, 카스트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죠. 자, 잠깐 좀 세서 카스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인도는 네. 카스트 없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네. 자, 카스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세 가지 오해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카스트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불가촉, 천민 5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떠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20% 이렇게 다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피라미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구 구조를 보면 브라만은 전체 인도 인구 중에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층에 있는 가장 작은 굉장히 숫자가 작습니다. 한 4점 몇 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14명의 총리가 배출이 됐는데 그 총리가 그 4%밖에 안 되는 그 인구 집단에서 계속 배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총리들은 모두 다 약속이나 한 듯이 한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영국으로 가서 석박사를 받거나 심지어 영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졌던 분들이 수백백 있습니다. 자와할랄 네르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뭐 다들 장난이 아니죠. 만모아싱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에서도 알아주는 경제학 옥스퍼드인가 거기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영국 현지에서도 알아주는 굉장히 뛰어난 경제학 박사였으니까요. 여하튼 그거에 비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영국 유학 안 했습니다. 대학도 국내에서만 졸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총리는 인도 현지어보다 영어가 훨씬 편했습니다. 그 친영국적인 분들이 많이 네. 계셨네요. 그래서 심지어는 힌디어보다 영어를 더 능숙하고 편하게 하는 총리가 더 많았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영어 잘 못합니다. 영어가 잘 안 돼요. 심지어 이분은 구자라트 출신이기 때문에 인도의
뭐 표준어로 할 수 있는 힌디어도 잘 안 돼요. 구자라티어가 이분의 말하자면 모국어예요. 그럼 인도에서도 구자라티는 약간 변방인가요? 변방이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도의 북서부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인구도 한 7천만 정도 되고요. 엄청 많아요. 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인도 독립투쟁에서 이름께나 날리셨다는 양반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3명이 여기 출신일 정도로 구자라트라는 동네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인도 현대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동네예요. 경제적으로도 뭐 풍족하게 잘 살고 있고요. 여하튼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독립 이후에 태어났고 영국 유학도 해본 적도 없고 영어보다는 자신의 그 지역 언어가 훨씬 더 이제 입에 편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분은 아주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진 않았어요. 그 전에 있던 총리들은 석사, 박사,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민 친화적이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거의 20대 초반에 일찌감치 정치에 투신해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뭐 인도 의용동맹단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RSS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부터 정말 밑바닥부터 쭉 정치인으로 성장해온, 거의 40년 가까이를 정치인으로 성장해온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뼛속까지 정치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캐릭터네요. 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라는 인물이 그 이전까지의 인도와 현대 인도를 가르는 경계선에 있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친 분이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대 인도를 이해하는데 꼭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펼쳐왔던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보면 2001년도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 주의 주지사가 돼서 2014년까지 약 14년 정도를 재임을 했거든요. 주지사로. 거기 구자라트에 그 압도적 지지를 받았네요. 그렇죠.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구자라트 주지사가 이제 어떻게 정치 싸움, 파벌 싸움을 이겨내고 구자라트 주지사가 됐는지 그 얘기는 생략하고 일단 주지사가 된 이후부터 시작을 하면 14년 동안 예상외로, 그러니까 이제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바라봤던 눈길은 그거였죠. 그 당시라고 하면 인도 정치계에서 젊은 나이라 할 수 있는 50대 초반에 이름도 없는, 비교적 이름이 없는 무명 정치인이 7천만 명이나 되는 주의 주지사로 갑자기 등장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인구가 많은 한 나라의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선출직으로 일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정당에서만 일했던 사람. 정당 내 정치만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주지사로 말하자면 날아와서 꽂힌 거죠, 낙하산으로. 그래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력도 발휘하고, 그래서 그 재임하는 14년의 기간 동안 그 구자라트 주의 경제 성장을 연평균 12%, 13% 정도를 해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인도가 6에서 7% 성장했어요. 압도적이네요. 2배 이상의 성장을 하게 2배 이상의 성장을 내는 거의 뭐 경제 대통령이시. 예. 그래서 2014년도에 인도 총리 선거가 딱 시작돼서 출마했을 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뭐라고 슬로건을 내세웠냐면 구자라트 경제의 성장 모델을 인도 전체로 확대 복사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잘 먹혔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도 뭐 밥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뭐 잘 살아보자, 그거 다 찍어주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뭐 2,000달러도 채 안 돼. 2014년이면 그 정도였거든요. 2014년이면 한 1,500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1,500달러 정도 되는 국민들한테 소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던 거겠죠. 그래서 2014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훨씬 넘기는, 제 기억이 맞다면 292표인가를 획득했거든요. 272표가 과반수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하나 재미있는 일화를 좀 말씀드려보면,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같이 근무하던 그 현지 직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직원은 구자라트 출신은 아니고 다른 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선출될 때 기억나냐? 그러니까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였냐? 너는 느낌이 어땠어? 이렇게 말했더니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Who is he? 그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지사인데 구자라트 14억 명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7천만 명이 살고 있는 주는 물론 큰 주이긴 한데 14억 명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면적 30배 되는 나라에서 구자라트는 뭐 원오브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에 있었던 저의 사무실 직원은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구자라트 주의 주지사라고 해서 이름은 들어봤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앙 정치 무대에는 또 신인이었던 거죠. 신인이 갑자기 나와서 중앙에서 총리가 되는. 네, 그러니까 BJP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것도 있고 2014년도에 중앙 정치 무대에서 한 번도 선출직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과반수 이상의 단독 과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집권당의 당수가 됐고 의원 내각제니 그 집권당 당수면 당연히 총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인도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맞다면 인도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단 한 번도 6%, 딱 두 번을 제외하고는 6%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 두 번이 언제냐? 코로나 때. 네네. 그 딱 두 해를 제외하고는 평균 7에서 8%를 계속 찍습니다. 고성장. 네, 엄청 고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7% 성장을 8년 하면 엄청나죠. 우리 그 72의 법칙인가 뭐 있잖아요. 네. 그래서 7%의 성장을 8에서 10년을 하게 되면요, 경제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했던 2014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이 2배로 총 GDP가 대략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또 많이 늘다 보니까 1인당 GNI는 2배는 못 됐어요, 솔직히. 한 1,440불 정도에서 2,600불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인구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2배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BJP 정권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잖아라고 자기 자랑을 할 만한 그 정도의 그러네요. 이제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만 잘 된 게 아니고요. 서방 세계가 인도에 관심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으로도 또 과학기술의 측면에서도 인도가 예전의 인도가 아닌 새로운 인도로 변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찬드라얀 3호라는 달 탐사선이 인류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어요. 인도에서 만든 우주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달의 뒷면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인도가 해냈단 말이에요. 인도라는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국, 일본, 호주가 같이 꾸려서 만드는 쿼드라고 이제 새로운 안보 동맹체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해서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인도 시청자들한테도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자긍심도 올라가고 엄청 올라갔죠. 엄청 올라갔죠. 속된 말로 약간 이제 인뽕. 인뽕. 네, 어깨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절정을 찍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2023년도에 G20 회의의 개최국이 인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19개 이제 국가의 정상들도 다 불러서 하여간 엄청나게 그 홍보도 하고 국민들한테도 인도가 이렇게나 위대하고 뛰어난 나라다라고 이제 홍보를 많이 했었죠. 인도 2024년이 오기까지의 그런 많은 성과를 낸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세 번째 3선에 도전하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블루프린트가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목표점이라고 하면 2047년도까지 인도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2024년인데 네. 2047년이면 몇십 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나렌드라 총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계획을 그렇게 비전을 제시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에 뭐 디딤돌이 되겠다 이런 그렇죠. 거. 그래서 본인이 그때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계실 확률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2047년에 디벨롭드 컨트리로 인도를 만듭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비전을 보였거든요. 이게 아주 말이 안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이제 세계은행, 월드뱅크 같은 데 이런 데서 하이 인컴 컨트리라고 해서 이제 고소득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 세계 1인당 GDP 평균만 넘으면 고소득 국가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한 12,500불 돼요. 13,000불. 지금 중국 수준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년 동안 7에서 9% 정도의 경제 성장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면 지금 2,400불, 2,500불 정도인 1인당 GDP가 한 번 2배가 되고 또 한 번 그 다음에 2배가 돼요. 그러면 약 9,000불에서 10,000불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아주
아주 황당한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겠지만 아주 황당한 얘기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리겠다. 그걸 이제 가장 장기 플랜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5년 동안 더 경영하게 될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의 그 모디 3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외국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줬던 게 뭐냐면 그때쯤 되면 인도가 지금 세계 5위 정도의 경제에서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G3가 돼 있을 겁니다. G3. 막 얘기해줬거든요. 좀 어렵겠지만 아주 황당한 얘기는 또 그럼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본하고 독일의 총 GDP에 거의 근접하게 따라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인도 전체의 총 GDP가 약 3조 9천억 달러, 3조 8천억 달러 되는데 독일하고 일본이 그거에서 크게 멀지 않아요. 중국하고 미국은 너무 멀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일본하고 독일이 독일이 4조 몇 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독일이 뭐 7%씩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027년도 아니지 2029년도면은 G3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디 총리는 아마도 제 생각엔 낙승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 자신도. 네, 그래서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100일 로드맵이란 걸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딱 총리가 되면 100일 동안 무슨 일 하겠다. 집권 초기에 제일 동력이 셀 테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노동법 개혁하겠다, 그 다음에 뭐 전력법 개혁하겠다, 뭐 그 다음에 민법 같은 거 개정해가지고서는 뭐 사회 통합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각종 개혁 법안을 뭐를 개혁 법안을 입법해가지고 그걸 추진하겠다. 예, 약간 좀 이제 약간 뻘쭘해지신 거죠. 이제 100일 로드맵 이거를 힘있게 밀어붙이시기에는 지금 약간 상황이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약간 뻘쭘한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모디 총리도 상당히 조금 그렇겠네요. 저희가 선거에서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트럼프하고 힐러리라고 나올 때 다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구글은 알고 있었다, 뭐 누구는 예측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모디 총리 압승은 사실 미국, 뭐 외신, 내부 모두 다 모디 총리가 압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정말 그거와 관계없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거 왜 예측 못하고 그걸 왜 몰랐어요?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런데 뭐 능력 부족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한꺼풀만 속으로 들어가서 쳐다보면 굉장히 이제 얘기가 재밌어집니다. 자, 일단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개인을 향한 지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막 70%, 75%는 뭐 가볍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지도자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 3-4가지 정도로 이제 쪼개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인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설명일 수 있는데 인도는 하나의 국가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를 진짜 열심히 믿으시고 막 카스트 제도도 열심히 막 그 뿌리 깊이 있고 영어로는 힌디 하틀랜드라고 해서 힌두교 본거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도의 중부와 북부 거기에 한 8억 내지 9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이 인구들은 언어도 힌디어가 대체적으로 통합니다. 말이 통해요. 네네. 문제는 마하라슈트라를 주를 중심으로 해서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케랄라, 카르나타카로 연결되는 이 남부 인도에 한 6억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는 힌디어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인종적으로도 완벽히 북중부와 다르고요. 그리고 이 남부에 있는 각각의 주들은 자기네 주들끼리도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타밀나두 주에서는 타미어를 사용하고 안드라프라데시 주하고 텔랑가나에서는 텔루구어를 사용하고 뭐 어딜 가면 카나다어를 사용하고 뭐 어딜 가면은 말라얄라어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언어도 심지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부의 인도와 남부 인도는 완벽히 다릅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향한 지지는 대부분 북중부 인도에서 나와요. 남부에 있는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14명의 총리를 포함해서 다 싫어합니다. 특이하네 거기. 남부 인도는 북부 인도와 뭐
다른 나라 같은데요? 예,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렇게 서로 분열이 좀 약간 네, 언어적으로 다르고 인종적으로 다르고 정치적으로도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남부는 북중부를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경원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둘째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상징하는 어떤 정치 사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해관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신인류급 총리다. 네.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분이 표상하는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도 그 이전의 정치공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 인도는 말하자면은 카스트라든지 씨족 집단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이해관계가 치밀하게 얽혀져 있는 굉장히 복잡한 선거판이었는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14년에 중앙정계에 딱 등장하면서 이 인물이 내세운 거는 그런 카스트 간의 뭐 서로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더 큰 그림을 봐야지. 힌두교 우선주의, 힌두교 최고주의, 힌두교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이걸 전체를 엄브렐러로 딱 덮고 대신 말하자면은 하나의 소수 집단, 종교가 다른 소수 집단을 탁 찍어가지고 공통의 적을 창조하는 거죠. 그게 무슬림 집단이었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지도자,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방법이냐?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정치공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단합시키거나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데 첫째로 무슬림 인구는 인도 전체 인구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5%도 큰 거. 물론 굉장히 크죠. 뭐 14억 중에 15%니까 한 2억 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85% 정도에 해당되는 표만 확실히 가져가겠다. 저 15%는 무시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공통의 적을 창조해서 그 공통의 적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게만 만들면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지지표가 집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결하게 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식의 이제 그 분열의 정치가 좀 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 외신은 요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칭하면서 분열의 최고 책임자 내지는 분열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아주 심한 표현을 할 정도로 커맨더 인 치프가 아니고 디바이더 인 치프다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번 선거 얘기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2014년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인도가 여태까지 쭉 단독가반을 구성해가지고서는 안정적인 정치 체제가 유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도에 최근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인도는 원래 기본값이 소수 정당끼리 연정을 하는 게 디폴트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현대사를 세 개로 나누면 1947년도에 독립해서 1989년도까지는 인도 의회당, 콩그레스 파티라고 불리는 여기가 지금의 자민당처럼 약간 모든 정치는 다 내 우산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쭉 89년도까지 지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체였습니다. 1989년도에 그 이전에도 BJP는 존재했지만 처음으로 BJP가 집권정당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25년에 해당되는 뭐 2014년 정도까지 요때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BJP하고 콩그레스가 대충 한 40% 정도의 의석을 획득하고 연정할 파트너를 딱딱딱딱 붙여가지고서는 연정이 돌아가는 시기였어요. 그 25년의 시간이 연정으로만 굴러가던 시기였거든요. 당연히 좀 불안정하고 연정이 쉽게 깨지기도 하고 뭐 1년도 안 간 정권도 있었고 막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인도의 성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정치 체제는 연정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게 25년이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종교 다르고 말 다르고 다 한데 어떻게 얘를 빼놓을 다 연정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입니다. 뉴델리에서 3,000km 떨어져 있는 남쪽에도 정치 세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당연히 연정을 해야죠. 거기에는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다른 지역 정당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특이하게 2014년도부터 시작돼서 10년 동안 그 연정의 시대가 아닌 단독과반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는데 그 단독과반의 시대가
의회당도 아닌 BJP가 이끌어가는 단독 가반의 시대가 이제 쭉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네네.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인도가 마치 단독 가반이 기본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지금 2024년 6월 4일 날 벌어진 모디 3.0은 정확히 말하면 옛날 인도로의 회귀입니다. 10년 전에 연정을 하던 그 정치 백투 노말입니다. 간 거라고. 원래의 노말한 상태로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한층 더 깊게 내려가 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열심히 얘기했던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그 이전까지 두드러졌던 좋게 말하면 중립, 나쁘게 말하면 친소 정책에서 벗어나서 친미적인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시장 자유주의적인, 시장 친화적인 정책. 친기업. 네, 친기업적인 정책. 세 번째는 야 카스트 그게 왜 중요해? 힌두가 중요한 거야. 힌두투바라고 해서 이제 힌두 민족주의 요 3개를 이제 내세워 가지고서는 그 이전까지 복잡하게 막 카스트 계급끼리 이루어졌던 정치 논리를 말하자면은 새롭게 개혁을 한 거죠. 개혁을 했다라고 믿었죠. 개혁이 된 줄 알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숨어 있었던 그것들이 그 원래 있었던 그것들이 다시 10년 동안 저 이제 냄비 바닥에 있던 것들이 까꿍하고 다시 태어나면서 나 잊었어 혹시? 나 다시 등장이야? 하고서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10년 동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정상적인 상태의 인도를 이끌어 왔다가 10년 전의 상태인 연정의 시대, 그 다음에 좋게 말하면 협치의 시대, 나쁘게 말하면은 서로 이제 야합해야 하는 시대, 그런 카스트 계급끼리 서로 또 치고받고 또 뭐 서로 간에 딜하고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대로 회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압승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모디조차도 압승하리라고 예상했다 못했던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못 알아챈 거이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수긍한 거잖아요. 저 단독 가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단독 가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어쨌든 반대표를 낸 거잖아요. 그 목소리를 냈으면 불만이 있다는 건데. 공원을 알아보려면은 이제 우타르 프라데시라는 지역을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힌두 본거지, 힌디 하틀랜드라는 곳에서도 그 중에서도 진짜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사시는 분들이 힌두교를 열성적으로 믿냐면 현직 주지사가 힌두교 승려예요. 그래서 힌두교 승려가 막 주지사를 할 정도로 되게 이제 힌두교를 열심히 믿는 그런 동네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동네가 어떠한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냐면 주경제가 농업 중심이다 보니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해가지고서는 인프라 개발하고 막 석유화학 뭐 이런 거 제조 막 그다음 IT 뭐 이런 거를 쭉 발전시킬 때 그 발전의 과실을 많이 따먹지 못한 거죠. 농업 경제니까. 그래도 IT 위주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어느 한 분야는 소외당하겠죠. 내륙 한복판에 박혀 있는 데기 때문에 무슨 뭐 무역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고요. 그냥 변호사 짓고 밀림사 짓고 그런 동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적 발전이 뒤처졌단 말입니다. 모든 인프라와 모든 투자를 이쪽에서 하니까. 2014년도에 혜성같이 등장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보니까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등장하신 정치 지도자가 카스트끼리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힌두교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힌두스탄의 형제들이야. 듣고 나니까 너무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표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말하자면 지지를 엄청나게 보낸 거죠. 10년이 지났는데 남은 건 딱 2개죠. 고용 없는 성장, 증가하지 않는 농가 소득. 딱 2개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고.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 그럼 당연히 여기에 반발하겠죠. 이제 활용 점정을 하나 찍은 게 뭐냐면 2024년 1월에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힌두 사원으로 알고 있는데 람 만디르라는 사원이 힌두교의 성진 아요디아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아요디아라는 성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져서 완공식을 했어요. 어찌나 그 완공식이 화려했는지 진짜 뭐 저도 잠깐 이렇게 생중계를 봤는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막 하늘에서 막 헬리콥터 날아다니면서 힌두교를 상징하는 게 그 강황색, 주황색이거든요. 주황색 꽃가루를 몇 통을 쏟아부었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다음에 전국으로 생중계를 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진짜 멋지게 옷을 입으시고 그 봉헌식에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얼핏 보면 저 사람이 세속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인지 신정일치 국가의 제사장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의 제사장 같은데. 그 아요디아라는 도시가 어떤 동네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몇백 년 동안 바브리 마스지드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이슬람 사원이 있었는데 몇백 년 동안 있었던 사원을 1992년에 힌두 과격분자들이 직접 손으로 다 때려부셔가지고 폐허를 만든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다가 자기네 힌두 사원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유피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열렬히 카스트끼리의 그런 차이 생각하지 말고 힌두교 전체를 봐야지라는 메시지에 10년 동안 지지를 보냈는데 나는 계속 가난하고 내 아들은 아직도 취직을 못했는데 덩그러니 사원만 거기다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꽃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피 주민들이 좀 삐진 거죠, 말하자면. 삐질 수밖에 없네요. 네, 마음 상했네.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던 지역 중심 정당이 모디 총리가 취임하면서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었거든요. 모디 총리의 정치적 메시지가 멋있으니까 확 쪼그라 있다가 이 정당이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또 야당인 의회당하고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여기서 엄청나게 표를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 여기에 543석 중에 80석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막 60석, 70석을 BJP가 가져가다가 이번에 30석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피 주민들이 대거 이탈해가지고 야당으로 표를 던진 거예요. 자, 이 유피라는 주가 2억 4천만 명 인구 크기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민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봤을 때 인도를 대표하는 주라고 생각해도 뭐 지나친 말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는 인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민심 위반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몰랐네요. 네. 여태까지 이제 뭐 인도 G3 간다 하면서 약간 취해 있었지. 사실은 그 밑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 마음이 삐진 거 이런 걸 못 알아챘네요. 그리고 기술적인 걸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언론 기관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고 전체 인구의 한 60% 이상이 살고 있는 농촌 지역이 하도 힘들고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솔직히 거기 가서 여론조사 잘 안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각지역.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막 몇 킬로미터 떨어지면 허벌판 가가지고 이거 안 하거든요. 측정되지 않은 그냥 여론조사. 추측하는 거죠. 뭐 그냥 그분들은 이렇게 찍을 거야라고 하는 바람에 특히 심지어는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이고 출구조사마저도 압승이 나올 정도로 잘못된. 왜 그랬냐면 가서 이렇게 직접 이거 인터뷰하기 싫으니까 추측해가지고선 다 숫자를 키펀치해서 넣었단 말입니다. 가라로 넣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성, 농촌 지역, 달리트라고 불리는 불가촉 천민에 대해서는 가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본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좀 복귀를 해보니까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도시로만 구성되어 있는 뉴델리에는 7석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뉴델리는 어느 정당이 몇 석 가져갈 건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여론조사 낸 거지. 여론조사하기 편하거든요. 길거리에서 이제 좀 표본조사 하면 되니까. 네. 농촌 지역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고 거기는 뉴델리는 100% 맞췄어요. 100% 맞췄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게 인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 때문에 압승할 거라고 예상했던 거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24년 6월 4일 날 모디 총리가 어쨌든 산연임 성공하긴 했어요. 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모디 총리의 3.0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지금까지 이제 걸어온 모디 총리의 과거 얘기를 잠깐 한 다음에 3.0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좀 재미있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여태까지 연정을 단 하루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2001년도에 구자라트 주지사에 취임해서 주 정부를 구성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13년간의 재임 기간을 마치고 2014년도에 총리가 돼서의 10년에서도 연정이 아니고 다 단독 과반 정부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책 어젠다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1989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인도의 중앙정치 무대는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없는 연정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구자라트 주지사를 지냈던 모디 총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연정 없이 굉장히 힘있게 주 정부를 꾸려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가 만 73세가 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자기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정을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야, 저거 저 나이가 돼가지고서는 저거 연정이라는 게 다른 사람하고 타협해야 되고, 자기 의견 굽혀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요구 들어줘야 되는 건데, 만 73세나 된 저 노회한 정치인이 저거 할 수 있을까라고 일단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돌이켜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굉장히 자기 변신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51세의 나이에 정말 정치 무명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주정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행정 경험 하나 없이 그냥 정당에서만 정치인으로 쭉 살아오다가 갑자기 주지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7천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큰 주의 주지사가 됐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정치 능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주 경제도 잘 발전시켰어요. 2014년도에 총리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주자라트 저 촌동네에서 주지사 하던 사람이 외교나 잘 할 수 있겠어? 국방이나 이런 거 잘 하겠어라고 의구심을 많이 표했는데 그 10년 동안 인도의 세계적인 위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상황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자기 변신에 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야, 저 연정 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은 일단은 잠깐 접어두고 그래도 비교적 출발은 잘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전에 잠깐 언급한 그 100일 로드맵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얘기를 좀만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인도 같은 데는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인도 기업도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을 또 해고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동법이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옛날식 노동법인 거죠. 그래서 노동법을 좀 개정해야겠다라는 얘기를 BJP 정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모디 내각 3.0이 되면 정권 초기에 말하자면은 정권의 동력이 셀 때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는 노동법 개혁부터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그걸 국민들한테 발표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인도는 28개의 주가 우리나라 30배 면적에 흩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별로 세제도 다르고 솔직히 굉장히 복잡합니다. 28개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28개 나라가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주에서의 그런 개별 소비세라든지 부가가치세를 좀 간소화하겠다라는 의지도 표명을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한번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약간 민심 위반을 느꼈는지 농민한테 제공하는 보조금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선거 직전에 밝히셨어요. 성장, 발전을 향해서 뛰어가던 경제 정책에서 살짝 방향을 틀어서 분배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경제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2개 정도 더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금융산업이 발전되는 거를 보면 처음에는 은행 산업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투자와 보험업이 뒤따라서 발전을 하잖아요. 지금 인도의 은행은 제법 많이 발전되어 있는, 은행업은 제법 많이 발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정도의 느낌인데 보험이라든지 투자금융산업 쪽은 솔직히 좀 발달이 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모디 총리가 보험산업에 필요한 각종 개혁 입법을 저희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놨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인도는 기업을 만들기도 힘들고 운영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영업이 잘 안 돼서 도산파산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산파산법도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한번 재밌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이고, 모디 총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원대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야, 지금 인도 1인당 GDP가 2,500달러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2047년도에 선진국이 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주 허황되지는 않습니다. 최초 집권 후에 모디 3.0의 첫 100일 동안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개혁 조치들이 아마 어떤 거는 강하게 시행이 되고 어떤 거는 연정 파트너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3, 4년 후에 인도 경제가 지금과도 같은 고속 성장을 계속 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참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며느리도 모르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모디 총리는 자기가 총리에 취임한 이후로 한 2개년도 해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경제 성장률이 6%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숨가쁘게 경제가 발전하는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그 10년의 기간이. 그래서 인도의 어떤 그 방송 진행자분이 이런 얘기를 얼핏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의 10년 동안의 기간은, 그러니까 인도 볼리우드 영화에 비교를 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기간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영화의 전반부였다. 볼리우드 영화는 2시간 정도 영화 끝나면 인터미션을 갔거든요. 그래서 한 20-30분 정도 인터미션을 갔는데 잠깐 숨을 고르면서 경제 성장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소득 분배를 더 한다라든지 아니면 농민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인터미션을 조금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를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성장과 성장, 발전과 발전, 인프라 계속 지어, 다리 지어, 도로 놔야 돼 라고 했던 그 10년 동안의 숨가빴던 기간을 그걸 포기하자는 건 아니고 잠깐 돌이켜보면서 이 10년 동안의 성장가도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집단은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강제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긍정적인 잠깐의 시간을 얻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어차피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이런 패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1, 2년 사이에 끝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가야겠죠. 제조업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계속 투자하고자 하는 인도 정부의 의지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발휘해서 일부의 지분이라도 뺏어오고자 하는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인도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훼손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는 유망한 국가로 갈 것이다. 네네네. 기어코 마지막에 G3가 될 것이다 라고. 네, 그거는 뭐 거의 정해진 숙명인 것 같아요. 정해진 길로 가고 있다. 네. 네, 앞으로 더욱더 인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